조국의 미래와 한인 사회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쓰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씁니다. 네?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창설되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조국 미래라는 단체가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게 이 단체를 맨 처음에 이런 단체가 참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 권영대 사장 또 박윤영 씨하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랬던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그래서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전부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투표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영사관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 제약이 있게 되면 될수록 결국은 우리 동포들의 애국심에 이제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이 조국 미래라는 단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거기서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한국이 그야말로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지금 그런 시점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특히 여론조사가 밝히는 바에 의하면 내년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여당보다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10%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권은 다시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은 야권 연합이다 그래가지고 민주노동당 그 외 다른 야당들하고 전부 대연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특별히 민주노동당은 완전히 친북 좌파, 요새는 종북 좌파란 말을 더 열심히 씁니다만은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가 이제 여당이 되는 그런 아주 대위기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각만 하면은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를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너 꼭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안내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마 틀림없이 뉴욕에서도 여러 정치단체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해마다 정치철이 오면은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갖고 집회를 갖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설득력이 있냐? 별로 설득력이 없죠. 저 사람들은 본국에 가서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 박지원 씨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2, 제3의 박지원 씨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일해가지고 둘러리 서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 그렇게 출세하게 해주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둘러리 서고 있었다. 그렇게 그걸 알면 그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또 이 한국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애국심만 가지고 움직이는 또 누구 남의 돈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털어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다. 한 자리 하려는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에는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조국 미래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오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이 운동이야말로 정말 감동적이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다든지 혹은 무슨 정당 근처에서 기웃거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저 사람 저러니까 저런 말 한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뉴욕에 오고 미국에 오고 뉴욕보다 LA를 더 몇 번을 더 갔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지금 조국 미래라는 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도 아마 곧 창립대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동안 열심히 제가 은퇴하고 나면 쓰려고 쌓아놨던 마일리지 전부 소진하고 그러고도 계속 제 돈 들여가면서 이제 이쪽을 왔습니다. 그것도 돈 없으면 못 오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좀 비행기표를 만들 수 있으면 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친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재향군인의 사람들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금방 사람들이 꼴통 보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떠냐? 저는 그냥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얼굴이 막 붉어집니다. 그런 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뭘 느끼느냐? 내가 그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저 자신도 젊은 시절에 제가 친북 좌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저는 66학번인데요. 66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민주화운동을 했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당시 60년대 후반 또 70년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재야운동을 한 사람들은 다 이 좌파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흐리멍텅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서는 아주 정확하게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운동을 하는 단체, 또 김일성 주체사상론에 입각해서 운동을 하는 단체, 이런 이념적 성향이라는 것이 아주 선명해지고 이념 논쟁이 아주 치열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완전히 학생운동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왔었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엄혹한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흑백 논리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흑백 논리를 뭔가 그러나 스스로 이념을 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념을 차용해 오다 보니까 김일성 주체사상론에서 차용해 오기도 하고 막스 레닌주의에서 차용해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됐었던 것이 사실은 지나간 70년대 80년대 사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시대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만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전 세계의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 저로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제가 82년에서 88년까지 미국에 와서 신학을 여기서 하게 되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느라고 제가 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82년 1월에 뉴욕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 브루클린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교회 한 할아버지가 막 그때 북한 방문이 시작될 때였는데 북한을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한 주일 정도밖에 방문을 하지를 않았고 한 주일 방문을 해가지고는 북한의 속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주일씩 방문은 북한을 한 6번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기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씩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북한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브루클린 교회에 다니는 그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밤 12시가 넘으면 둘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귓속말로 들려준 이야기를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얼마나 북한이 거짓과 기만에 가득 찬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죠. 제가 6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 기독학생운동, 기독청년운동 그런 운동 과정 속에서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귀국을 할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어두운 뒷골목의 음모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 않겠다. 밝은 천지에 나와서 대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귀국한 때가 88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딱 보니까 놀랍게도 제 후배들 기독교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을 하던 제 후배들이 전부 김일성 주체사상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가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미제국주의자의 가슴에 비수를 꼽자, 뭐 미제국주의자의 각을 뜨자 이런 게 그냥 플래카드에 전부 걸려 있는데 저는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가지고 귀국을 해서 야, 이 내가 각을 뜨는 운동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때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처음 6개월 동안은 눈치만 봤죠. 왜냐? 미국에서 귀국할 때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경석영 형님 말이죠.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아는 체 하다가는 혼쭐이 나니까 그냥 무조건 미국에 가서 그냥 양키의 나라에 가서 그냥 바다만 먹다 와가지고 나 이제 몸에 바다 냄새 이거 다 지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우겠다. 그 말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괜히 잘난 척하다가는 그냥 끝장나니까 그런 줄 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아주 명심을 하고서는 계속 그랬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는 내가 그때 제가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와가지고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 내가 내 소신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 어떻게 내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운동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무엇보다도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보수적인 학생들, 젊은이들을 전부 의식화시켜가지고 민주화운동하게 만들고 진보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다 제가 물들여 놓은 사람인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빨갱이까지 돼버리고 말았으니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내 소신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기독교 운동을 김일성 주체사상파에 입각해서 하는 법이 어딨냐. 주체사상으로 하는 법이. 기독교 운동은 성경의 기초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후배들 만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저 경석이 형이 맛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나 마나 막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은 후배를 한 사람 아주 가까운 후배를 몰래 불러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를 만들자. 그 나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봉급 격차가 6배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평등한 나라는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막 저항을 하더라고. 아 형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막 그러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쪼르르 가가지고 경석이 형이 개량주의자라는 증거가 잡혔다. 뭔가 좀 많이 의심스러웠는데 보니까 이제 증거가 잡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초에 그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후배들이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영석 목사는 사퇴하라. 사퇴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연구원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왜 사퇴를 해야 되냐. 생각이 온건하다는 이유로 사퇴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제 반대를 저항을 했더니 결국은 그 연구원이 몇 달 동안 마비 상태가 돼서 결국은 문을 닫고 그러고 제가 거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둘 때 그때 이사장님이 박형규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열쇠고 도장이고를 전부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가 차제에 소신 있는 개량주의자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를 그만뒀죠. 그러고서 시작한 것이 경실련이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시민운동은 사실은 어떻게 운동권을 좀 더 합리화하려고 좀 잘못 가지 않는 상황으로 가도록 노력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보이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시작된 것이 한국의 시민운동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의 사회운동이 한 5년쯤 지난 다음에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 합법적이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무슨 계급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고 하는 시민운동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주류의 사회운동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1987년도에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킬 때의 학생 세력들, 그 학생 세력들이 다 거의 80~90%가 주체 사상파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말로 말해서 빨갱이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킨 세력들은 빨갱이 세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89년도에 가가지고는 아예 소신 있게 그래 우리 주체사상파다 어쩔래 그러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죠. 그 전까지는 왜 우리를 용공시하냐 그러고 막 저항하고 그랬었는데 89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다른 제너레이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력들은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력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경험을 한 세대는 기가 아주 세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과 이념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세력이 처음에는 386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나이가 들어서 486 세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력이 그 이후 10년 동안 사회 각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교조를 만들고 그리고 전교조가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 됐습니다. 노동운동에 들어가가지고는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그게 또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민주노조를 만들고 민노총들 만들고 그게 다 빨갱이 집단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노련에 들어가가지고 언론으로 파고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행정관이 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또 일부는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로 흩어져가지고 사회를 흔들어대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전부 실무자가 되고 그리고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되고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실련과 같은 합리적인 시민운동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버리고 시민운동도 결국은 좌파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선이, 효순이, 촛불 시위도 만들어지게 되고 낙선, 낙천운동도 생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편향적인 시민운동이 주류의 시민운동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민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랑하고 지지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시민운동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 지나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들어오는 그 시대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2000년도 이후에 2004년인가 5년인가 횟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입니다.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이 났을 때 저는 그때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밤에 텔레비를 딱 켜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친북 좌파 세력이 많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만들어서 북한 동포 돕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을 6번이나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북한은 이거 뭐 망하기 직전 나라고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러니까 나는 북한을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한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저 진보 세력을 갖다가 막 좌파다 막 그러는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 진보 세력을 갖다가 메카시즘적인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한군인들 그런 분들이 그냥 막 과격한 그냥 보수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보고 나서는 제가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저런 세력이 많은가? 왜냐? 메가더 동상을 철거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꼼짝없이 그는 아주 친북 좌파의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메가더 동상을 메가더를 공격하는 거는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잘못됐다는 거고,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나라가 분단됐다는 거고,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친북 좌파 세력이 자기의 몸통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 그 사건이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밤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다가 잠을 못 잔 적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도대체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조, 전농,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이런 단체들이었습니다. 인원수도 30만 내지 4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이 바로 이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에 동원됐던 이 세력들입니다.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시민단체 대표들한테 전부 메일을 보내가지고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침묵입니다. 나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얼마나 허약한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 자신, 그러면 경석이 너는 어떡할래? 하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죠. 저도 아주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네. 내가 이때 저거는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부터 내 후배들은 아이고 경석이 형이 완전히 꼴통 보수가 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를 완전히 배관시를 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수해야 되나? 그러고도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아주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내가 후배들한테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엔 저는 모든 방식으로 친북 좌파 척결이 바로 시대 정신이다. 그리고 친북 좌파들을 고발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서경석은 완전히 꼴통 보수로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갔다, 변절자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번에 평택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그 비무장한 군인들, 젊은 군인들을 죽창으로 공격해가지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평택에 가서 항의 집회를 이제 조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 온 사람들이 전부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들, 말하자면 재향군인들이시죠. 제가 그분들 그전에는 참 질색하면서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났습니다. 그러고 야, 저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구나.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그랬죠. 저한테도 마이크가 와서 제가 그 마이크를 잡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친북 좌파 척결이 시대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보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북 좌파를 반대하고 맞서는 것이 보수라면 보수는 좋은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를 얻으면서 됐느냐, BBK 김경준 사건, 이런 아주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해창 씨가 그 자기 아들 저 병역 문제보다 이거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왜 묻지마 투표를 하고 무조건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느냐. 이 친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종교조가 설쳐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농단당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는 그때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좌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때 좌파들의 절망감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친북 좌파들하고 손을 끊어야 된다. 저 사람들하고 손을 계속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정권 잡기는 이제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NL파와 PD파가 있거든요. NL파는 김일성 주체사상파고 PD파는 막스레닌주의파입니다. 이 막스레닌주의 파들이 NL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이런 사람들이, 천영세, 강기갑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당신들은 김정일을 추종하느냐, 당신들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 세력이다, 우리는 당신네들과 당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진보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었더라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친북 좌파 세력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을 청산해야만이 우리 민족은 앞으로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돼야 될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무슨 사건이 났냐? 광우병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광우병 촛불 집회는 이건 누가 조직한 거냐? 이거는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주동한 것이 광우병 촛불 집회입니다. 그게 누구냐? 강기갑, 천영세, 오종렬, 박소군, 한상렬, 이렇게 5사람입니다. 이 5사람이 그대로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동합니다. 그리고 전교조를 동원해가지고, 전교조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고, 여학생들이, 여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하고, 교사 부인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꼭 무슨 월드컵 붉은 악마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젊은이들이 다 신났다고 전부 모여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우병 촛불 집회를 아주 성공적인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친북 좌파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그거를 전부 포기하고 다시 광우병 촛불 집회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친북 좌파를 척결을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이게 좋은 기회였죠.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좌파들이 굉장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말도 되지도 않는 구실을 붙여가면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30대 40대 국민의 한 40%가 못 믿겠다 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정말 나라사랑 보험국민운동을 각 도시마다 조직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 노력이 그만 6.2 지방선거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완전히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국민운동본부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분위기가 다 식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눈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그래도 이제 좌파들, 친북 좌파들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4.27 재보선 때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이 범야권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야권 연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서 지금 한국의 국면이 또다시 크게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참패를, 제가 말 잘못했나? 한나라당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분당을 해서 이 손학규 후보는 이념적인 토론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전부 감추고, 그리고 이번 재보선 선거는 완전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실정이 뭐냐?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게 많죠. 우선 첫째,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딱 반대를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겁니다. 둘째,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반대한 것. 대개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거든요. 이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체코나 뭐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이 다 이 포퓰리즘의 덫에 빠져가지고 다시 주저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 복지 포퓰리즘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기득권 세력의 횡포와 독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런 거를 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면 소통 부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통 부족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 하면 뭐냐? 국민의 소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그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큰 실책이 뭐냐면 소위 인사의 실책입니다. 그 회전문 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는 거예요. 뭐 박형준, 박재환, 뭐 누구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수도. 문제가 되면 그냥 잘라 정리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쓰고 그 사람들만 계속 데리고 씁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뭘 좋아하고 무슨 말은 듣기 좋아하고 무슨 말은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참모들입니다. 참모들을 그런 식으로 쓴 것, 이게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모들 데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그 알량한 지지율에만 매달려서 우리 지지가 50%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겠다는 세력을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예. 시민운동,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저 같은 사람들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예? 청와대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잘못이 뭐냐, 기득권 세력의 횡포와 독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하고 얘기하는 걸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선 재개발 과정에서 85%가 쫓겨납니다. 뉴타운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한나라당이 독점했는데, 작년에 6.2 선거에서 보면 바로 그 뉴타운 과정에서 85%의 주민들이 다 쫓겨나는 것, 그것 때문에 전부 등을 지고 뒤로 돌아서, 그래서 한나라당이 서울시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네. 서민들의 문제, 민생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서민들이 요즘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드 수수료가요, 서민들은, 이 소상공인 소점포들은 카드 수수료가 3%에서 3.5%입니다. 큰 대형 이마트 이런 데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물건 팔아서 한 5% 정도 이익이 남았다, 그중에 3.5%는 카드 수수료로 다 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뭐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 모든 서민들이 등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에서,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도 소위 친북 좌파하고 손을 잡고 있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북 좌파 이슈라는 게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요,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한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로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과정에서, 이번 내년 선거, 총선과 대선에서 해외의 표가 적어도 최소한 한 3, 40만 표는 거기서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러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해외 동포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서 돈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내 돈으로 그저 그냥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미래가 거기 연결. 내가 지금 도대체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정교조 설치는 꼴을 내가 죽어도 못 보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우파 정권이 다시 재창출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오는데 여기서 다시 꼬꾸러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과거에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운동을 할 때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책을 갖고 토론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걸로 갔던 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좌로 가는 걸 보면서 저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편에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친북 좌파하고 관계만 끊으면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중립으로 돌았습니다. 예. 나는 그래서 손학규 씨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가깝고 과거에 NCC에서 같이 간사로 같이 일했던, 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 내 바로 전임 원장이었고 너무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손학규 씨한테도 하는 얘기가 친북좌파하고 관계를 끊어라. 끊으면 난 다음 날로 당장 내가 민주당에 표를 던질 충분히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죠. 왜냐? 민주당의 전략은 범야권 연대입니다. 범야권 연대를 하지 않으면 정권을 되찾아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전략이냐? 저는 민주당이 이 친북 좌파 세력인 민노당하고 연대해서 같이 가는 한 나는 죽어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온 힘을 다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이런 운동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운동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조국 미래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친북 좌파 세력과 연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혹독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치 세력하고 연대하거나 그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는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나라당에 무슨 참여를 하거나 혹은 한나라당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저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느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조국 미래는 그런 단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애국운동이지 정치운동이나 정당운동이 아니라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나라당을 야단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요, 이거 웰빙 정당, 이 정당 갖고는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분당을이 선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만은 강재석 대표가 2,000표인가 2%로 아무튼 졌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거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갔는데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말이죠 20명씩만 표를 얻어와도 됐었습니다. 20명 표를 왜 못 오겠습니까? 얼마든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강재석 후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을 원한 사람이 거기 몇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이게 아주 웃기는 정당입니다. 여태까지 친이계가 친박계를 얼마나 냉대를 하고 배제시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의 대가 때문에 박근혜 씨가 또 전혀 운동에 협조 안 해주고 무슨 재밌는 표현 침묵의 정치 이런 아주 요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는 박근혜 역할론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 계속 질 거다 이거죠. 그러면 박근혜 씨가 앞장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박근혜 씨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우파 세력의 대연합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권을 쥐고 정권을 쥘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또 다른 이회창이 돼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 이회창 대세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세론도 만약에 박근혜 씨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이회창 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해야 될 얘기는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한나라당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박계든 친이계든 자유선진당이든 누구든 전부 대동단결해라. 그래서 우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단일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요전번에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 단일 후보 경선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이번 과정도 틀림없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국 세력들이 어느 한편에 서지를 말고 단일화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런 일을 나는 해외 동포 사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단체는 조국 미래는 국내에 있는 우파 단체하고도 거기도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우파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뉴라이트 단체도 있고 무슨 애국 단체 총연합회 이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또 선진 통일연합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조국 미래는 그 모든 단체들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이 단체가 국내에 어디하고 이렇게 거기 하부 단체가 돼버리고 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또 딴 조직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교포사회 크지도 않은데 거기 우파 단체가 4개 5개까지 돼버리고 난다. 이렇게 되는 건 참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이 해외 동포 사회에 이 친북 좌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게 될 때는 뉴욕에 있는 박근혜 그룹, 뉴욕에 있는 김문수 그룹, 또 무슨 정몽준 그룹, 무슨 그룹이든 좋습니다. 정치인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런 식의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단체는 정말로 소중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뉴욕과 LA밖에 지금 조직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그 두 도시뿐만 아니라 북미주의 모든 도시에 이 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워싱턴 DC, 뭐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저기 조그만 무슨 마이애미, 뭐 별의별 도시까지 이 조직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우편 투표가 아니고 정말 어디 영사관이 있는데 와서 투표를 하라 그러면 몇 시간씩이든지 버스를 타고 단체로 와가지고라도 투표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애국심들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우리 교민들에게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희생해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자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애국운동을 해외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바르게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합리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나 그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따지면은 공화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진보 세력, 진보가 아닙니다. 이 꼴통 친북 좌파 세력입니다. 꼴통 친북 좌파와 연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농단하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친북 좌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정말 합리적인 진보 세력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걸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why not? 왜 민주당에 투표 안 하냐? 그때 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친북 좌파 얘기하지 말자. 그때 가서는 우리가 전 세계의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해외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그런 일들을 해나가자. 그때는 말하자면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항상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때 나라가 잘못되면 큰일이다라는 이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민들이 사는 곳이면, 동포들이 있는 곳이면 다 이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로 이 모든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위해서 저 혼자 쫓아다니는 걸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뉴욕과 LA가 잘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거, 거기까지가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열심히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 친분 관계를 다 조직화해가지고, 그래서 도시마다 조국미래라는 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동남아에도, 뭐 호주에도, 일본에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 글로벌 코리안 커뮤니티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운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잘 봐가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고, 그래서 좌파가 정권 잡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